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발표를 맡은 김성현이라고 합니다. 저희는 시스템 베릴로그로 리스크5 CPU와 심플버스를 설계했습니다. 저희가 구현한 내용을 설명드리기 전에 먼저 리스크5라는 게 정확히 뭔지, 그러니까 저희가 구현한 RV32i라는 게 정확히 뭔지 먼저 한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RV32i는 리스크5의 명령어 모음집 중 하나입니다. 그리고 리스크5는 리스크 방식의 아키텍처 중 하나입니다. 그리고 리스크 방식은 CPU를 설계하는 철학 중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지금은 먼저 CPU가 정확하게 뭔지 그걸 먼저 짚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CPU는 명령을 받고 수행하는 컴퓨터 부품입니다. 뭐 어떤 값이랑 어떤 값을 더해라, 어떤 값을 어딘가에 저장해라 같은 명령어를 머신 코드라고 하는데 이 머신 코드를 입력받고 그것을 저장 공간이나 어떤 동작을 수행하는 그런 부품입니다. 그리고 이 머신 코드들은 설계 철학이나 아니면 목적에 따라서 다양한 형태를 가질 수 있겠죠. 명령어의 전체 길이도 다를 거고 어떤 동작을 사용할지, 뭐 더할지, 뭐 불러올지 그런 것들 중에 뭘 쓸지, 그리고 각 동작이나 저장소의 고유 명사는 뭘로 할지, 그리고 명령어의 구성하는 순서 같은 것까지 모든 게 다 다를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어떤 식으로 명령어들을 사용할지에 대한 그 하드웨어 제작자와 소프트웨어 사용자 간의 약속을 CPU 아키텍처라고 부릅니다. 아키텍처 설계 철학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리스크 방식은 적은 종류의 명령어로 컴퓨터의 동작 효율성을 높이려는 설계 방식입니다. 명령어 길이가 고정되어 있고 명령어 수가 적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CPU 구조가 간단하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리스크 방식을 사용하는 아키텍처 중에서 리스크5가 있는데 다른 유료로 사용하는 리스크 방식 아키텍처에 비해서 리스크5는 무료 오픈소스 아키텍처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확장성과 개방 접근성이 용이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RV32i는 그런 리스크5 아키텍처 중에서 32비트짜리 기본적인 명령어들을 포함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종합적으로 얘기하면 컴퓨터 부품 종류 중에 CPU가 있고 그 CPU의 설계 철학 중에 리스크 방식이 있으며 그 리스크 방식 아키텍처 중에서 리스크5가 있고 리스크5의 명령어 모음집 중에서 RV32i가 있는 겁니다. 이제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저희는 시스템 베릴로그로 CPU를 만들었습니다. 리스크5의 RV32i ISA를 수행할 수 있는 프로세서와 주변 장치들을 구현했습니다. 개발 환경은 다음과 같습니다. 디질란트사의 베이시스 3 보드를 사용했고요. 그 다음 자일링스의 비바도에서 시스템 베릴로그를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개발 속도를 빠르게 하기 위해서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와 VI 에디터를 사용했습니다. RV32i는 리스크5의 기본 명령어 세트입니다. 전체 총 40종의 명령어를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는 이 명령어들을 동작시킬 수 있는 CPU를 보시는 것과 같이 구현했습니다. 먹스나 아니면 다른 먹스나 ALU 등을 컨트롤하기 위한 컨트롤러가 먼저 있고 CPU 자체가 가지고 있는 레지스터가 있고요. 그 다음 계산을 위한 ALU 유닛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롬과 램이 별도인 하버드 구조로 구현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저희가 만든 CPU가 정상적으로 RV32i 명령어를 수행할 수 있는지 그것을 검증하는 과정입니다. 먼저 R타입입니다. R타입 같은 경우는 더하기, 빼기, OR, AND 같은 산술연산과 논리연산으로 구성된 명령어 타입입니다. 시뮬레이션 결과는 보시는 것 같고요. 검증 결과표를 보시게 되면 대부분 저희가 예상한 대로 전부 결과가 정상적으로 출력되는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은 IR 타입입니다. IR 타입 같은 경우는 외부 장치에 있는 데이터를 CPU 레지스터로 가져오는 명령어 타입입니다. 네, 보시는 것과 같이 정상적으로 저희가 램 1번부터 해서 순서대로 101, 102, 103을 넣었는데 그게 정상적으로 그 CPU 레지스터에 입력되는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은 I타입입니다. I타입 같은 경우 R타입과 동일하게 산술연산, 논리연산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R타입과 다른 점은 레지스터 그 CPU 자체 레지스터 2개에서 값을 연산하는 것이 아니라 CPU 레지스터 하나와 임의의 상수값, 이미디에이트 값을 연산하는 구조입니다. 예, 마찬가지로 저희가 의도한 결과값과 동일한 결과가 나오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S타입입니다. S타입 같은 경우는 외부 메모리에 그 CPU 레지스터에 있는 값을 저장하는 명령어 타입입니다. 네, 저희 같은 경우는 램으로 테스트를 진행했는데 램에 정상적으로 저희가 가지고 있는 CPU 레지스터 5번에 있는 값이 저장되는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 B타입입니다. B타입은 조건분기 명령어입니다. 레지스터에 있는 값 두 개를 특정 방식으로 비교를 해서 그게 맞게 되면 프로그램 카운터에 이미디에이트 값을 더하는 방식입니다.
저희는 이미디에이트 값을 8로 해서 조건을 달성할 경우에 프로그램 카운터가 80 올라가는 식으로 만들었고요. 그래서 프로그램 카운터가 조건을 달성하면 80 정상적으로 올라가는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은 U타입입니다. U타입 같은 경우는 이미디에이트 값을 12번 왼쪽으로 시프트하는 동작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보시는 것처럼 정상적으로 시프트가 된 거를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다음은 J타입입니다. J타입은 점프와 관련된 동작인데요. 일단 먼저 JAL 타입 같은 경우는 PC 카운터가 현재 자신의 위치를, 프로그램 카운터 위치를 저장하고 그 다음 이미디에이트 값을, 상수 값을 더한 만큼 그 위치의 프로그램 카운터 값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네, 정상적으로 저희가 이동하는 걸 확인하실 수 있는데 가령 저희가 지금 12라는 이미디에이트 값을 넣었기 때문에 다음 프로그램 카운터가 12를 이동한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116에서 4를 더한 120을 레지스터 공간 어딘가에 저장해 두게 됩니다. 이렇게 저장해둔 레지스터는 어디 사용하게 되냐면 보통 JALR 명령어 때 사용하게 됩니다. JALR 때 이 RS1 때 저희가 저장해둔 위치를 가져오면서 프로그램 카운터가 특정 위치로 갔다가 다시 돌아오는 동작을 수행할 수 있게 됩니다. 예, 마찬가지로 JALR 명령어 같은 경우도 저희가 지금 기존의 위치가 지금 17번인데 17번이 저희가 이미디에이트 값 12에다가 레지스터 5번에 있는 5라는 숫자를 더해서 17번으로 이동하게 명령어를 짰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프로그램 카운터가 116에서 17로 이동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CPU가 멀쩡하게 정상적으로 동작한다는 것을 확인한 후에 그 CPU를 다른 페리페럴들과 연결했습니다. 그리고 페리페럴들 컨트롤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간단한 형태의 버스를 만들었습니다. 버스 형태는 암바 프로토콜 중에 APB나 AHB와 유사한 형태지만 동일하진 않습니다. 네, 저희가 만든 메모리 매핑은 다음과 같고요. 램 같은 경우는 8KB가 맞습니다. 그래서 차례대로 램, GPU, GPI, GPIO, FND, UART, PWM까지 총 7가지의 메모리를 구성했습니다. 먼저 GPI입니다. GPI 같은 경우는 실제로는 애더 0번에 있는 내용 레지스터만 사용을 했고요. 어떤 입력을 받으면 GPI 레지스터에 값이 저장돼 있다가 그것을 CPU가 읽어드리는 방식입니다. 네, 보시는 것처럼 스위치에 입력이 들어가면 그게 저희가 연결된 LED로 1대1로 매치돼서 출력되는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네, 다음은 GPO입니다. GPO 같은 경우는 CPU에서 어떤 입력을 레지스터에 주어지면 그게 GPO에서 어떤 출력으로 나가는 방식입니다. 마찬가지로 애더 0번의 주소만 사용을 했고요. 보시면은 명령어 자체를 이제 전멸을 하는 명령어를 만들었는데 그 GPU로 정상적으로 전멸 명령어가 출력되는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네, 다음은 GPIO입니다. GPIO는 세 종류의 레지스터로 구분이 됩니다. 첫 번째로는 이 GPIO를 인풋으로 사용할지 아웃풋으로 사용할지 결정하는 모드 레지스터가 있고요. 그 다음에 GPO와 관련된 레지스터, GPI와 관련된 레지스터 총 세 종류로 나눠져 있습니다. 동작 영상으로 먼저 인풋으로 사용했을 동작을 먼저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14번 스위치 같은 경우는 그냥 기존의 GPI 동작이고요. 그 다음 9에서 12번 스위치 같은 경우는 이제 GPIO를 인풋으로 사용하는 동작입니다. 둘 다 동일하게 AND OR 연산을 통해서 이제 LED가 출력되는 코드를 짰습니다. 네, 그 다음은 아웃풋으로 설정한 상태입니다. 아웃풋 같은 경우는 이제 9에서 12번 LED를 GPI 아웃풋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버튼 입력을 받으면 두 개 LED가 동시에 불이 들어오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은 FND 컨트롤러입니다. FND 컨트롤러 같은 경우 기존의 FND 컨트롤러를 따로 구성한 다음에 그쪽에 들어가는 입력을 이제 디지트 레지스터라고 별도의 레지스터를 하나 만들어서 연결했습니다. 그래서 CPU 쪽에서 어떤 특정 입력 값을 레지스터에 넣게 되면 그게 FND 컨트롤러에 들어가고 컨트롤러 모듈이 가지고 있는 구성에 따라서 이제 FND 출력이 되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연으로 저희는 카운터 동작을 먼저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카운터 데이터가 이 디지트 레지스터에 입력되고 그게 FND로 출력되는 구조입니다. 네, 다음은 UART 모듈입니다. UART 모듈 같은 경우는 저희 개발 과정에서 이 스테이터스 컨트롤 레지스터는 빠졌고요. TX 레지스터랑 RX 레지스터 두 개로만 구분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값을 PC에서 받게 되면은 그게 RX 레지스터 값에 들어가게 되고 저희가 CPU에서 어떤 특정 값을 입력하면 그게 TX 레지스터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연결되어 있는 UART 모듈이 있는데 그쪽에 P4 모듈과 연결되면서 UART까지 연결되는 구조입니다. 먼저 RX 모듈입니다. RX 같은 경우는 저희가 지금 입력을 하게 되면 그게 지금 LED로 연결을 시켜서 LED로 출력되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네, 그 다음 TX입니다. TX 같은 경우는 저희가 스위치랑 연결을 해서 스위치 입력이 그대로 TX로 출력되는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네, 그 다음 저희 개인 IP로 저는 PWM 모듈을 만들었습니다. PWM 같은 경우는 크게 듀티 레이트 레지스터와 PWM 아웃 레지스터 두 개가 있습니다. PWM 아웃 레지스터 같은 경우는 CPU에서 어떤 특정 값을 넣어주는 식이고요. 듀티 레이트 레지스터 같은 경우는 저희 자체 듀티 값을 정하기 위해서 입력을 받는 레지스터로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스위치 입력이 PWM 듀티 레이트 레지스터에 입력되는 구조인데 듀티레이터 레지스터에 있는 데이터를 토대로 모듈이 자체적으로 PWM 아웃 레지스터에 1과 0이 들어가는 입력 주기가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이 입력 주기의 차이로 LED의 밝기가 변경되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영상상 이게 밝기가 확실하게 보이진 않는데 이렇게 구분해서 보시면 밝기가 낮을 때와 밝을 때 차이가 좀 존재합니다. 네, 그 다음 마지막으로 고찰입니다. 저희는 컨트롤러의 신호를 결정하는 것이 가장 어려웠습니다. 저희 컨트롤러는 14비트의 신호를 가지고 있었는데요. 거기서 1과 0뿐만 아니라 돈케어까지 고려를 하면서 예를 들면 그 CPU가 정상적으로 작동을 하지 않을 때 이제 이게 저희 코드의 문제인지 아니면 컨트롤러의 문제인지 아니면 물리적인 이제 데이터 패스의 문제인지 그런 걸 구분하는 게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이를 이해하기 위해서 CPU 동작 플로우 따라서 이거를 봐가면서 한 비트 한 비트씩 결정하면서 데이터 흐름을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그 다음은 로드 바이트와 로드 하프 명령어를 구현하는 게 어려웠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이 램이나 외부 데이터로 들어가는 W 데이터 패스랑 리드 데이터 패스 두 개 앞에 리두스라고 하는 데이터를 컷시키는 모듈을 따로 만들었고 그거를 따로 컨트롤했습니다. 물론 이 동작은 저희가 의도한 IS 그 명령어 집합의 의도대로 동작은 했지만 이게 이상적인 형태는 아니었습니다. 그 다음에 I타입 시프트 명령어가 되게 좀 함정이 좀 빠졌었는데요. 이게 그 시프트 명령어 같은 경우는 기존의 I타입과 다르게 이미디에이트 값을 뒤쪽에 5비트만 사용합니다. 처음에 이걸 모르고 했어가지고 이 SRAI 명령어 같은 경우를 사용할 때 이제 시프트가 굉장히 큰 값이 들어가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구분하기 위해서 그 익스텐드 모듈에서 이미디에이트 값을 이제 시프트 모듈은 또 따로 구분해서 구현하게 됐었습니다. 그리고 버튼을 저희가 구현을 하려고 했었는데, 최종적으로는 버튼 구현을 실패하게 돼서 굉장히 아쉽습니다. 네, 이상으로 발표 마치겠습니다. 네, 잘했습니다. 그래도 많은 시행착오를 겪었던 것 같네요. 이걸 하면서 제일 크게 배웠던 게 뭐일 것 같아요? 좀 전체적인 측면일까요? 코드적인 측면일까요? 전체적인 것도 좋고, 코드적인 것도 그렇고, 개인적으로 네. 생각했을 때, 지금 여기 보면 이제 어려웠던 얘기들을 좀 많이 적었는데, 네. 난 이걸 함으로써 뭘 내가 배웠고, 뭐를 이해하게 됐다고 이런 좀 배운 점? 조금 다른 얘기가 됐지만, 전체적인 부분에서 좀 보자면, 이제 완성도랑 시간적인 문제에서 타협하는 게 가장 어려웠습니다. 가령, 버튼 모듈 같은 경우 한 하루 이틀만 더면 될 것 같은데라는 생각이 계속 들었는데, 이제 결국은 포기하고 넣지를 못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타협은 아마 모든 프로젝트 때 계속 일어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코드적인 측면에서 얘기를 해보면은 이제 CPU가 동작하는 구조라는 게 이제 체계를 알고 하는 거랑 모르고 하는 게 굉장히 큰 차이가 나더라고요. 가장 처음엔 저희가 이게 리스크5라는 게 정확히 뭘 말하는지도 몰랐고 아키텍처라는 게 무슨 말인지도 이해를 못했는데 이제 코드를 짜고 이걸 구조를 만들어가면서 뭘 의미하는지 점점 알아가는 게 되게 좋았습니다. 그래도 시간적인 면은 지금은 이제 교육으로서 지금 시간이지만 실무로 가게 되면 시간은 항상 시간에 쫓길 거예요. 네, 그거는 어떻게 보면 개발자로서의 운명이에요. 네. 그래서 그 시간 관리하는 게 곧 실력이다라는 거를 여러분들 느끼게 될 겁니다. 수고했습니다. 네.